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영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라이브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콩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 샵 9730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스마트폰은 무료고요. 국감이 이제 대략 마무리가 됐고 어제 시정연설 있었고 평가들을 자체적으로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이번 국감은 어땠는가. 물론 이제 뭐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아우 뭐 시끄러웠다. 추미애 윤석열 이것 때문에 뭐 시끄러웠다. 요거 말고 남는 게 뭐 있냐. 약간 박하게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잠깐 듣고 시작을 해볼까요? 이건 뭐 여당부터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국감은? 글쎄요. 국감이라는 것이 사실 국정 전반에 대해서 한 번씩 감사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늘 아쉬운 거는 이 언론의 주목도라는 것이 정쟁 이슈에 그렇죠. 주목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국감을 아무래도 국회 출입 기자들이 하다 보니까 국회 출입 기자의 관심은 여당과 야당이 어떻게 싸우느냐가 더 관심이에요. 그렇죠. 예. 반면에 그러니까 그 어떤 상임위에서 정책 이슈 왜 국민들은 정책 이슈를 안 다루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야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여당 의원들도 그렇고 정책 이슈를 훨씬 더 많이 다룹니다. 많이 했다. 근데 정책 이슈는 언론에 전혀 부각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좀 이해하기 기사로 쓰기도 좀 어렵고 또 국민들에게도 뭐 직접적으로 안 와닿고 하니까 실제로 훨씬 더 중요한 사안들은 그냥 묻혀버리고 국민들에게 당장 어떤 좀 말초적이고 즉각적인 이슈들만 정쟁 이슈들만 주로 이제 언론에 부각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움만 한다 이런 정치 비호감 또는 정치 무관심 반정치적 정서를 만드는데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감 전반을 보면은 저는 한 90% 이상은 정책 국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나오는 거는 윤석열 추미애 그리고 뭐 게임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저 예를 들면 뭐 여야 의원들 간의 뭐 고성과 막말 뭐 이런 정도만 나오게 되니까 그거 하나 나오면 그날 상임위는 다른 이슈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야당 쪽에서 윤 의원님께서는 이번 국감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21대 국회 첫 국감이었는데요. 예. 이 국정감사가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 삼권 분립 체계에서 이제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이제 견제하기 위한 또 감시하기 위한 그런 이제 하나의 매우 중요한 그런 기간이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특히 이제 지금 국회가 민주당이 176석인가요? 상당히 거대 당을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1야당인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104석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거대 여당이 어떤 행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상당히 이제 이 비호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패 국감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저는 좀 실망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국회가 이제 행정부 감시 견제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행정부가 잘못하는 분야에 대한 그런 어떤 자료 제출이라든지 또 정인 채택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행정부에 불리한 그런 정인이나 자료는 정인 채택을 거의 안 해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도 그러한 이 거대 여당을 믿고 자료 제출을 굉장히 부실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좀 문제가 많은 그런 국감이다 생각하고 차제의 이런 국민들에게 많은 피로를 주는 이런 국감 정말 좀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정인 채택이나 이런 자료 요구 건이 좀 실효성이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쪽 얘기를 한 번씩 들었으니까요. 현안 얘기를 좀 들어가 보면은 이번 국감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갈등 사안이고 뭐 어쨌든 정쟁 사안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검찰 개혁 이슈가 중요한 이슈였고 그 부분에서 윤석열 총장이 등장했던 그 대검 국감이 사실 하이라이트는 아니었나 어떤 방식으로 보든지 간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실 윤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를 자르지 않으면서 이 얘기가 좀 이제 그 뒤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대선 이쪽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요거 이 윤석열 총장은 대선에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방금 전에 박영준 교수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 뭐 나올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임기가 내년 7월까지잖아요. 예. 내년 7월까지 이제 임기를 본인은 어떤 경우에도 다 마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 그다음 임기 후에 이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 이건데, 그러한 그 말들을 볼 때는 분명히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예를 들면 답변을 검찰총장으로서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렇게 답변했으면 그게 보통 원론적인 답변이잖아요. 그게 원론적인 답변. 예. 그런데 거기서 조금 넘어서서 이제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그런 의지를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넘어야 할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본인의 어떤 신상에 관한 문제, 가족에 관한 그런 문제와 또 이제 그 사실 이제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정패로 몰고 이제 상당히 그 수사를 강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 감옥에 가고 이렇게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 정권 지지자들 또 이제 보수 쪽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제 좋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현 정부에 대해서 이제 칼날을 들이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면서 또 현 정부 지지 인사들한테 이제 네. 또 지지하는 국민들한테 예. 또 그런 어떤 비난을 받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예.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아마 정치권으로 진출할 때 그런 하나의 본인의 어떤 숙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윤 총장 그때 국감을 정치 데뷔전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뒤에 나온 지지율 조사를 보니까 뭐 구체적으로 밝히면 좀 복잡해지니까 그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한 3위에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사실은 이건 좀 예사롭지는 않다. 어찌 됐든 간에 여당 입장에서도 약간 이건 긴장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글쎄요. 뭐 저는 늘 얘기했지만 검찰총장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는 게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저는 적절치 않다고 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을 직접 넣는 것도 문제고 또 뭐 정치를 하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그래서 사실 여러 차례 이 우리 지지층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리어 윤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걸 이 자리에서 몇 차례 얘기한 바가 또 있어요.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시는군요.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원칙과 예. 이제 뭐랄까 그런 문제로 봐요. 원칙의 네, 문제로 원칙의 기준은. 문제다. 예. 예. 검찰총장이란 직위를 왜 임기를 보장했을까라는 걸 이제 따져보면 하는데요. 다만 지금 윤석열 총장의 그 본인의 그 뭐 행태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석열 총장도 지지율이 많이 높게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뭐 저희들도 뭐 여당에서 걱정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의문의 일패는 야당이라고 봐요. 왜? 예. 전체적으로 우리 당 저 후보자들 주요 후보 두 분이 있지만 두 예. 분의 지지율이 뭐 빠진 게 아니라 전체로 보면 그 나머지 그 국민의힘 쪽에라고 하는 분들의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현 주요 정치인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거론되는 야권 쪽의 지지 그 후보들이 차기 대통령 가문은 전혀 그 유력 후보로 그 국민들이 그쪽 지지층에서는 네. 인식이 안 되니까 예, 자꾸 예. 뭔가 대체를 찾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아니라 제3의 인물이 또 나오면 또 글로 또 이제 지지율이 움직이는 요동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거꾸로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의힘의 여러 뭐 이름을 제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 조사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기타 후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의문의 일패다. 야당에. 지금 이제 보면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죠. 예. 추미애 법무장관도 이제 공직자고 네. 또 윤석열 총장도 공직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향후의 어떤 정치적인 그 일정과도 상당히 저는 관련이 있는 그런 행위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뭐 서울시장을 나온다
또 민주당이 대권 후보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다분히 정치적인 그런 지금 행위들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총장도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의 그런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는 것이 본인이 향후 혹시라도 마음속에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도 네. 나중에 어떤 그런 알겠습니다.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추미애 생각이 듭니다. 장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고 장관인데 너무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냐.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젠다들을 그런 비판들은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홍 의원님은? 글쎄요, 뭐 그런 비판을 뭐 야당이나 언론에서는 할 수 있는데 예. 도리어 그런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법무부 장관을 예. 정치권의 정치의 한복판에 끌어들였다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인 네. 그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감찰권도 행사하고.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행위가라면 저는 그 문제가 있겠지만 아무도 그 법적 규정을 갖고 문제 삼지 않아요. 그 어떤 행위를 정치적 행위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로는 모든 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늘 문제를 따질 때는 첫 번째는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권한을 남용한 거냐 이런 걸 따져보고 그게 아니라면 이후에 결과를 갖고 판단해야 되는데 추 장관 문제를 너무 그 장관의 하나하나 행동마저 네. 다 정책으로 해석하고 윤석열 총장하고의 해석도 다 정책으로 해석하고 아까도 뭐 논의가 나왔지만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퇴임 이후에 뭐 국민께 봉사하겠다. 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법조인으로 됐다가 퇴임 이후에 공익적 그 변호사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얘기를 국민에 봉사하는 일도 할 수 있는데 그걸 그냥 우리가 다 그 일종의 경강부회적 형식으로 이건 그 정치하려는 거다라는 해석을 정치권이 해버린 거예요, 언론하고. 알겠습니다. 예.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추미애 짧게 좀 장관이 사실 부탁드려요. 이제 네. 그 지금 수사지휘권 행사 또 총장에 대한 이 감찰권 행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법하고 부당한 측면이 많죠. 아니 그래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그런 측면을 하지 말고 부분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뭐가 아니, 위법인지. 분명히 부당한 측면이 많죠. 왜냐하면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청법 8조에도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윤 총장, 추미애 장관이 윤 의원님 한 말씀 할게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만약 불만이 있으면 법적으로 행정심판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거를 그 법적인 절차를 안 받고 그냥 자꾸 정치적 논쟁을 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검찰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죠. 예. 검찰총장이 그쪽에서도 하시면 되죠. 그 야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법적 소송을 거시든가. 아니 그거는 검찰청에서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대검 총장이 해야 될 부분이고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윤 총장이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위법 부당하지만은 이러한 부분이 어떤 정부 기관 간의 어떤 다툼의 소지로 이제 국민들에게 보일까봐 자제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매우 부당한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지휘권 행사는 본인이 그렇게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여당 부당하면은 그거를 자꾸 추미애 장관을 옹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올바른 것이 뭔지를 생각해야지. 추장관 옹호하는 게 아니라요. 진영론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 야당도 검찰총장을 그렇게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무슨 저희가 어떻게 야당 후보로 만드시는 건 나중에 일이고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예, 지금 야당이 윤 총장을 그러니까 오히려 끌어들이는 지금 건지 여당이 지금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제 추미애 장관을 자꾸 이제 옹호하니까 그런 그런 거 거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윤석열 총장을 지금 정치권에 끌어들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부분인데 뭐 야당이 끌어들인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또 여당이 밀어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부분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마 판단해 주실 것 같고 지금 사실 근데 이게 결국 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어지는 얘기가 사실 이제 공수처 얘기입니다. 공수처 얘기가 지금 정기국회에서 아마 가장 뜨거운 정치적인 현안으로 아마 나올 것 같고 지금도 뜨겁고요. 근데 지금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추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법을 개정하는 것도 갖고 있단 말이죠, 여당은.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원한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뭐 개정을 하겠다는 건지 이게 양쪽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공수처에 먼저 대한 하시죠, 야당부터. 공수처법을 만들면서 여야가 당시에 협상을 할 때 총 7명의 추천위원 중에서 6명이 동의를 해야지만 임명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고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해놨죠. 그래서 야당의 비토권을 분명히 보장을 한 거예요. 법에서. 짧게 그럼에도 가보죠. 불구하고 지금 비토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손바닥 뒤집기 식으로 국민을 속이는 거죠. 이건 이게. 원론인데 거기에 그렇지 대한 않습니까? 원론적인 답변도 하나 듣고 이제 시작을 해보죠. 예. 뭐 원래 그런 면을 고려한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첫째는 야당이 먼저 이거 국민께 사과해야 됩니다. 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공수처 출범을 이미 한 5개월 가까이 4개월 이상을 지금 지연시킨 거거든요. 4개월 네. 가까이를. 그거에 대한 반성은 없어요. 사과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건 행태는 뭐냐면 네. 공수처 그 진행을 막고자 하는 목적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비토권 보장하겠는데 예. 비토권이 진짜 어떤 부적절한 인사를 거르는 게 아니라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대로 저희들 지켜보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법 개정 사항 많이 있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법이 저희들이 의석도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른 야당 당시 국민의당이었죠. 국민의당의 의견을 수용하다 보니까 법이 매우 기형적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토권 문제는 둘째 치고라도 다른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완벽한 의미의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여당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번 공수처 문제 설치 문제만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 법의 그런 윤영석 의원님. 취지와 맞지 않게 또 국민과 약속한 것과 전혀 다르게 지금 야당의 비토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아니 이 생각하고요. 비토권 인정 안 한다고 안 했습니다. 인정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저는 이 공수처법을 민주당이 결국은 개정을 강행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명분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상당히 앞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정말 이 전국이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이제 경고를 미리 하고요. 분명히 그 법의 취지대로 야당이 지금 추천을 했기 때문에 야당의 그 비토권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추천한 분 네.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왜 여당이 관여를 합니까? 여당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야당에게 분명히 두 명의 추천을 주놨지 않습니까? 그래 좀 했어요. 야당에게 맡겨야죠. 근데 이런 거죠. 네. 예를 들면 최소한 저는 어떤 분의 뭐 사상이나 이런 걸 문제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한 분은요. 공수처 설치가 위헌이라고 주장을 해왔고 네. 그리고 이미 그 전에도 세월호 국조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참여해서 세월호 그 특위를 세월호 위원 그 진상조사위원회를 사실상 방해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저희가 추천한 사람을 바꿨으면 좋겠지만 안 바꿀 거고요. 후보들 추천이 될 텐데 그 적절한 명분 없이 무조건 비토를 위한 비토. 그다음에 그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기 위한 비토를 한다면 저희들은 그대로 지켜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법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인정을 해놓고 야당이 정당의 법에 근거해서 하는 비토권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을 초법적인 그 발상입니다. 법을 전혀 지키지 않겠다는 그런 발상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윤 해서는 안 의원님 된다는 제가 겁니다. 말씀드리는 건요. 예. 비토를 할 때 반대를 할 때 분명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당연히 명분이 있겠죠. 자, 이유가 근데 있겠죠. 우리가 좀 네. 지켜봤을 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연 전술을 어떤 사람은 한다면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당의 권한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수용했잖아요. 안 된다고 안 한 거 아니잖아요. 다만 문제가 있다. 그런 인사를 추천한 건 문제가 있다고 했지 그 사람 안 받겠다고 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럼 비토권을 인정하실 겁니까? 비토권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나 민주당에서 그걸 인정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인정을 해야죠. 아니 법적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윤 의원님 자꾸 오해하시는 게 법으로 돼 있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 현재 비토권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겁니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민주당도 지켜야죠. 다만 그러나 이게 국민의힘의 행태가 그 이후에 또 그 추천위원회 행태가 단순히 법을 이 악용해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고자 한다는 것이라면 결국은 우리는 그 말씀은 그냥 이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은 민주당의 그러한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법을 개정하든지 또 이렇게 강행을 하겠다는 그런 발상이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공수처 설치를 몇 개월 동안 일방적으로 지연시켜 왔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법을 만드는 국회 그다음에 공당이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적이 없고요. 지금 정상적인 법 절차에 의해서 추천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공수처 설치를 안 한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한 거라니까요. 그게 어디에 법에 위반됐다는 게 있습니까?
7월에 출범시켜야 됩니다. 추천 안 했잖아요. 그동안 추천위원을. 추천권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아니 추천위원조차 추천 안 했잖아요. 보장되어 있고 그 추천권을 이제 행사를 한 겁니다.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지난 4개월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근한쟁의 심판도 위헌 심판도 있었고 위헌 그런 심판하고 부분에서 이걸 하는 건 다른 거죠. 아니죠. 그러면 위헌 이 심판 걸려있으면 그 법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공수처의 그 위헌성에 대해서 저희가 심판 제기를 했었죠. 그 조금 네. 더 나가보죠 얘기를.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추천위원은 추천하셨지만 뭐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받아들인다 이게 이제 여당 입장이잖아요. 네. 받아줘서 이제 그 회의체 구성을 해서 이제 회의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뭐 예컨대 뭐 A라는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추천을 했다 그럼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되니 안 되니 할 건데 지금 여당 입장은 그 사람을 A라는 사람을 그 비토권을 가진 두 명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뭐 안 된다고만 계속 하면은 A, B 계속 나오는데 뭐 계속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개정할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비토권을 인정 안 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렇죠. 이게 참 네.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당연히 야당에서 추천한 두 분이 예. 공수처 후보에 대해서 어떤 반대를 할 때는 당연히 어떤 그 이유를 대겠죠. 그렇죠.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그 근거에 대해서 이제 당부당은 그 추천위원들, 야당의 추천위원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을 민주당이 지금 판단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근데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 얘기 예. 홍익표 의원님 얘기 듣고 특검 얘기 잠깐 할게요. 예. 비토한다.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추천위원회지 않습니까? 추천위원회가 이후에 그 인사청문회 절차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토를 할 때 우리가 그 자기들이 어떤 걸 갖고 비토를 예를 들면 사상적인 문제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떻다라고 비토한다고 하는 그런 헌법을 위반하는 거죠. 예. 그 사상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예를 들면 특정한 그 이 과거의 뭐 경력이나 이런 걸 갖고 충분하게 자격 심사를 하는 요건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당이나 이런 데서 추천위원회 할 때는 일정 기준의 자격이 요건되면 추천위원회에서는 그 추천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보겠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진짜 야당 추천위원들이 비토를 위한 비토인지는 아마 국민 여론들이 판단하실 텐데 한 명, 두 명, 세 명 했을 때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고 그냥 붙잡고 또 거기에 그 야당 측의 그 어떤 당론으로서 그분들에게 그걸 입장을 강요하고 일단 무조건 반대하라. 저희들은 봤을 때 이게 정말 하자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막자. 연내 출범을 막자라는 게 목표라면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뭐 지금 이 시대에 사상 검증을 한다는 것도 말씀이 좀 지나치고요. 그다음에 사상 검증 많이 저희 하셨고 당론으로 어떤 추천위원들에게 어떤 당론을 제시한다는 이런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천을 했지만은 그 두 분의 그런 판단에 저희가 맡기는 거고 타당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입장을 밝힐 겁니다. 그러면 스케줄이 저번에 그 여당 쪽 입장을 들어보니까 11월 중에는 출범한 시키자. 네. 그러면은 사실 인사청문회니 뭐니 이런 거 따져 보면은 11월 초중순에는 지금 처장 후보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복수의 추천 후보가 올라가겠죠. 추천위원회. 그럼 추천위원회에서 11월 중순 전에는 결론을 내고요. 내자. 그리고 추천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면 그 청문 절차나 그 구성 절차를 하면 그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난 이후에도 공수처의 검사나 공수처를 구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까지 감안하면 저희가 11월 안에는 공수처장을 확정하고요. 공수처 출범 자체는 그럼 자연스럽게 12월 중으로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쉽게 공수처를 그렇게 놔주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공수처는 적극적으로 하되 특검 좀 하자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좀 정치력 그러니까 정치적인 협상 이게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특검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하시고 얘기 들어보죠. 뭐 당연히 해야 되죠. 지금 라임 사건만 하더라도 1조 6천억 또 옵티머스 사건 5천억 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분명히 그 김봉현 씨도 이제 옥중 진술을 통해서 청와대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5천만 원을 수수했다. 5천만 원을 줬다. 전달했다. 이러한 그 진술을 분명히 했고요. 그다음에 법정에서 그래, 법정에서 진술을 했고 또한 그 민주당의 지금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뭐 양복을 사줬다, 수천만 원을 줬다. 또 여러 사람이 지금 결국 뭐 필리핀에 같이 이렇게 뭐 여행을 가고 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김봉현 씨가 또 이제 이 진술을 뭐 오락가락하면서 또 이렇게 뭐 뒤집었다가 뭐 이렇게 상당히 지금 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민주당의 또 이제 청와대 행정관들도 지금 그게 라임 사건에도 그렇고 옵티머스 사건도 그렇고 지금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권력형 비리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정무수석 또 국회의원들, 청와대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관련된 그런 권력형 비리인데도 불구하고 예. 추미애 장관과 민주당이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핵심적인 그런 지금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공수처는 결국은 친정부, 친문재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밝히기 위해서는 결국은 특별검찰, 특검에 의해서 이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도 하고 공수처도 하자 이런 건데. 자, 제가 얘기할게요. 네. 우선은 저 그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는 잘못 얘기하시면 이거 정말 더 문제가 됩니다. 전혀 관련이 아직은 없는 분을 그 비정치인이라고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비정치인이라고 제가 한 적이 없고요. 예, 그러시면 아니시면 됐고요. 김봉현이 옥중 진술을 통해서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했는데 그게 사실이 근데 이강세 씨 부인하고 있고 청와대에서 돈 5천만 원을 그런 진술이 있다는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얘기하겠는데요. 첫 번째 좀 오해가 있는 거는 공수처를 갖고 라임 옵티머스 수사할 생각은 안 됩니다. 그건 지금 그 출범할 때까지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데 공수처 이후에 한다면 내년에 수사를 미루겠다는 거기 때문에 라임 옵티머스는 공수처와 무관합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특검도 그렇습니다. 특검도 구성해서 한다면 새로 사람 구성하고 그 사람들이 그 사건 조사 내용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시간이 늘어집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 특검이 해야 됩니다. 검찰이 해야 됩니다. 검찰이 조사하고요. 두 번째,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야당이나 또는 뭐 언론에서 검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그럼 2단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잘 얘기하지. 또 이러면 제가 또 조선일보에서 특검하고 청문회 하자고 또 얘기할까봐 그건 아닙니다. 검토할 수 있다. 일단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그 부족하면 그 경우에 따라서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 안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분명히 들어가야 될 거는요. 만약에 특검이 하게 된다면 야당이 원하는 수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검찰에 대한 수사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번에 직무유기한 문제, 사실 유착관계 문제, 검찰에 의해서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야 돼갑니다. 뭐 양쪽 얘기 들어봤으니까 근데 특검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마 다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특검하고 공수처하고 양쪽 얘기가. 오늘은 마지막에 오디오 안 엉키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이었습니다. 자,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